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가 힘을 잃고 나서부터 투자자들이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 빅테크의 조정이 제법 깊었죠. 지난 한 주간 AMD 주가가 16% 넘게 떨어지는 등 반도체주들이 집중적으로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9% 가까이 밀렸고요. 가장 관심도가 높은 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 역시 한 주간 9% 가까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화요일 새벽에는 다소 반등을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빅테크에 대한 조정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갈지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팠던 치아가 발치되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조정의 원인을 제공했던 힘이 제거되어야만 이 빅테크의 온전한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빅테크가 조정을 받게 된 그 원인부터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조정이 깊었던 빅테크들의 조정이 왜 시작되었는지부터 입증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빅테크의 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피격에 더해서 바이든 대통령마저 후보 지명을 포기하는 등 흔치 않은 정치적 이벤트가 좀 넘쳐나다 보니까 대부분 정치적 불확실성이 빅테크 조정의 이유로 지목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피격 이후 그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빅테크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 주장들이 많은데요. 이걸 트럼프 로테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도 하고 혹자는 심지어 트럼프 트라우마라고도 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트럼프 피격 시기와 주가 하락의 시기가 좀 맞물리긴 했습니다만은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빅테크 조정과는 그다지 큰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도 빅테크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던 날은 트럼프의 피격 시기와 딱 하루의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미래를 먼저 알고 선 반영시킨다고 한들 트럼프의 피격 소식마저 하루 전에 미리 알고 조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두 명의 현 전직 대통령들이 독선을 쏟아내는 바람에 이 빅테크와 반도체주가 와락 쏟아졌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부분적으로만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는 설령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미국의 기술이 사용되었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면서 포문을 열었고요. 트럼프는 중국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 전직 대통령들의 발언이 주가 조정의 이유였다면 그저 하루 이틀 조정으로 끝났어야 됐어요. 선거를 앞두고 중국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 2019년에 트럼프 집권 당시에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었고요. 또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전자의 시안팹과 SK하이닉스의 우시팹은 중국 내수용으로만 판매되어 왔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일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거의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독설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나 또 우리네 반도체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시작부터 없었단 말입니다. 특히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스마트폰이나 PC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가 좀 아프게 느껴졌을 테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AI 중심으로 한 서버 수요가 반도체 성장의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AI 관련 서버 수요는 대부분 미국에서 창출됐고요. 저는 미국을 제외한 어느 지역에서 하이퍼스케일러가 HBM을 왕창 주문했다.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기술주의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빅테크들이 갑자기 깊은 조정을 받게 된 이유 말입니다. 바로 금리 때문이에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돈들의 취향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돈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환경에 가장 유리한 업종을 매수하게 되고 그동안 매수했던 종목은 비중을 줄이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빅테크 조정의 진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신용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장기채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 빅테크들은 대부분 금리가 막 오르기 직전에 장기채를 잔뜩 발행해 뒀습니다.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40년 만기의 채권을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안에만 금리가 내려간다면 딱히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해서 거의 고통을 느끼지 않겠죠. 현금 유동성도 풍부한 데다가 아주 낮은 장기 금리로 이미 조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영업이익에 영향이 거의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낮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던 중소형주들은 장기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라는 생각을 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팔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단기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형주들은 당연히 금리 상승에 대해서 꽤나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작은 회사들에게 이자 비용은 전체 비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편이니까요. 당연히 지금도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갑작스레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6% 하락 전환된 거예요. CPI의 전월 대비 변화율이 0%를 밑돈 건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었고요. 또 마이너스 0.06%라고 하는 수치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 0.1% 상승을 하회했죠. 자,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근원 CPI 아니겠습니까? 전년 동기 대비 0.06%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0.2%를 하회했습니다. 근원 상품 가격 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올해 2월을 제외한다면 지난 13개월 중에서 12개월 동안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 포인트인데요.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3% 상승에 그치면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되었던 CPI 항목들 중에서 정말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주거비였습니다. 근원 서비스 가격 중에서 주거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주거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7% 상승에 그친 겁니다. 이거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였는데요. 더 흥미로운 점은 요 주거비를 딱 제외한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거비를 빼면 물가는 거의 다 내렸다는 점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주거비마저도 이제 곧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CPI의 임대료 가격 지수에 4개 분기 정도 선행하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신규 임차인 임대료 지수인데요. 요게 작년 3분기부터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하락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거비만 잡으면 서비스 물가는 마이너스 0.04%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주거비 때문에 물가가 내려오지 않았던 건데 그 주거비마저도 차기 분기부터는 잡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쉽게 말씀드려서 월세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약하지는 않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번 달 월세는 10% 올려달라 이런 집주인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라는 것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가가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리고 오를 때도 천천히 오르죠. 그래서 주거비를 우리가 끈적끈적하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주거비만 제외한다면 다른 물가는 거의 다 잡았다는 말이었는데 그 주거비마저도 차기 분기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그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이 물가가 드디어 잡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번 CPI 발표 이후로 비로소 생기게 된 겁니다. 파월은 물가가 2%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를 내릴 경우 오히려 시장을 망칠 수 있다라고 몇 차례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잡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한꺼번에 확 생겼으니까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CPI가 발표되고 나서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무려 92.7%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파월과 연준 인사들이 곧 금리 인하의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뉘앙스를 흘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 확률은 99.7%까지 뛰게 됐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9월의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금리 인하는 호재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주도해줬던 빅테크가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외주들이 반란을 개시합니다. 지난 7월 11일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정다운 조정이 곧 시작될 거예요. 그 시기를 제가 어떻게 지정해 드렸었던가요?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를 99%까지 반영하면서 금리 인하가 되기도 전에 조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왜 주도주가 이 빅테크가 조정을 보이고 왜 소외주가 상승을 시작했을까요? 금리가 내려간다잖아요. 그런 상황을 누가 제일 반길까요? 당연히 금리로부터 지금까지 억압을 받았던 고통을 받았던 중소형주들이었습니다. 딱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빅테크를 대변하는 나스닥 100 지수가 4.2% 하락하는 사이에 중소형주와 소외주를 대변하는 이른바 러셀 2000 지수는 9.2%나 상승합니다. 두 지수 간 이 달랑 일주일간의 거래량의 수익률 격차는 무려 13.4%를 기록하게 되죠. 이건요, 테크 버블 붕괴 이후의 초유의 사태였어요. 그만큼 중소형주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고금리에 핍박을 받아왔었지 않습니까? 돈들이 억눌려 있던 중소형주로 이동을 하게 된 거고요. 이동하게 되면서 빅테크들에게는 바야흐로 조정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미국 빅테크 7개 업체들의 PER은 트레일링 기준 38배수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나머지 업체들의 평균 PER은 15배수에서 16배수 정도,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화끈하게 증가한 시기에 돈들의 선택은 좀 더 단호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와 나스닥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던 그날은 정확하게 트럼프의 피격 딱 하루 전이었어요. 빅테크의 주가 하락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빅테크의 반등도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중소형주의 강세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중소형주가 추세를 가지고 상승할 때는 아니죠. 오히려 빅테크가 조정을 받을 때 더 매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죠. 어떤 자극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극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아직은 금리가 높아요.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중소형주의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기 전입니다. 앞으로 실적 장세가 오겠죠. 실적 장세가 오면 모든 업종이 고르게 상승하는 시기가 오겠습니다만 아직은 과잉 유동성이 몇 개의 종목만 끌어올리는 이른바 용의 시대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풀어드렸던 유동성 장세 제3국면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용의 시대에서 뱀의 시대, 그러니까 실적 장세 제1국면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장세가 뭐예요? 대부분 종목이 다 같이 상승하는 장세잖아요.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가서 전반적인 이익 개선세가 나타나야만 실적 장세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언제쯤이냐고요? 정확한 중립금리 수준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3.5% 이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온전한 형태의 실적 장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설령 조정이 오더라도 여전히 빅테크에 집중해야만 하겠습니다. 다만 빅테크의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략 두 가지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실적 시즌에 반등을 바로 주는 경우인데요. 확률은 대략 5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4월과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단 말인데요.
당시에 S&P 500 지수는 4월 달에 한 달간 4% 이상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지금처럼 빅테크에 대한 높아진 기대를 걱정하면서 증시 낙폭을 키웠었는데요. 하지만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발표됐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 5월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활용점정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월 대비 4.8% 상승하면서 4월 낙폭을 모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번 다음 주에 3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죠. 그 다음 날인 31일에는 메타, 그리고 8월 1일에는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여전히 강한 AI 투자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AI 기반 장기 이익 성장 기대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조정이 9월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M7의 EPS 전년동 대비 증가율이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입니다만 이번 실적 시즌에 빅테크들이 완화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그 때문에 제대로 된 반등을 주지 못한다면 요 하락은 9월 FOMC 회의까지도 푹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이 9월까지 이어질 확률은 40% 정도 수준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오히려 7월 말 FOMC 회의 이후부터 9월 회의 사이에 조정다운 조정의 시작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빅테크의 조정이 좀 앞당겨지게 됐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이미 금리 인하를 100% 수준까지 가깝게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까지 러셀 2000 쪽으로 돈들이 이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금리가 곧 인하된다라는 기대치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주들의 반등은 하긴 했지만 실적이 좋아져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대치 때문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러셀 2000 지수의 구성 종목군 중에 40%는 현재와 같은 고금리 구간에서 이익조차 못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외주들이 추세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적어도 10년물 기준으로 3.5% 아래로 내려가야 그들의 실적 가시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는 분명 금리가 인하될 겁니다. 막상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소외주들을 일으켜 세웠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모두 반영이 끝납니다. 그때나 혹은 그 이전부터 돈들은 다시 기대보다는 실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렴해진 빅테크를 좀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빅테크들은 흔들릴 때마다 매수가 적절합니다.